혹시 엠피님 그 뒤에 출석은 아닌데 그 성함하고 안 적으신 분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가져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시면 오늘은 일단 하루 종일 저희가 주차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몇 차례 이렇게 뵈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처음 오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몇 번 들으신 분들 또 늘 들어도 새롭지 않습니까? 네, 새롭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명찬 점장님 강의를 매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막상 또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듣는 거하고 또 해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근데 몇 번 듣다 보면 이게 흉내는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관련돼 갖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익숙해진다 그러면 또 그거를 내 거화 시켜서 고객분하고 상담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오늘 영목이지하고요 명예정기보험 관련된 거 이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연금 관련된 거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장표도 중요한 거라고 보아집니다. 나중에 노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오래전 기사거든요. 16년도 기사인데 보시면은 4층 보장제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국민연금은 어쩌고 퇴직연금 어쩌고 개인연금 어쩌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도 불과 10년 전에도 4층 보장제도를 쌓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 하나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연금 보험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때 그러면 각각의 연금이 나오는데 이 특징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객분들 만났을 때 요즘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국민연금 어쩌고 이런 얘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짚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때, 먼저 국민연금 그러면 저는 저 키워드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재정 안정화 조치다. 재정 안정화 조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어떤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를. 그래서 2008년도에 5년 단위로 변화를 가져가는데 잘 주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변화를 가져갈 거냐 그러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납입되는 거, 또 하나는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부터 줄 거냐. 이 세 가지인데요. 원래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9%에 대한 보험료 납입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서 4.5, 내가 4.5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바뀌었죠. 올해 9.5%였다가 13%로 증가되는데 연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많이 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말은 이제 은퇴 전에 국민연금을 쭉 냈다면 원래 1988년도에 처음 나올 때는 70%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의 소득은 맞춰주겠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99년도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얼마예요? 40%만 맞춰줄게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더 많이 냈으니까 43% 맞춰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숨어있는 1인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40%를 받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년을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학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부터 해가지고 60세까지는 주구장창 연금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40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야 40%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학에 갔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안 돼요. 2년 공백이 생겨서 맞춰질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더라도 그냥 막 내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줄 거예요. 줄긴 줄 건데 얼마를 언제부터 줄지는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40% 이거는 확답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언제부터 받을 거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원래는 60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지금 65세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인데 물결이에요. 그 말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좀 더 바뀌게 된다면 그 66세, 67세, 70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하면 키워드는 재정 정화 조치인데 특징으로 본다면 불확실하다. 얼마를 더 내야 될지 앞으로 모르고요. 언제부터 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받기는 받을 텐데 아무튼 국민연금 그래도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2층 보장제도 퇴직연금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수익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동안에 DB형으로 쭉 가져가고 있다가 작년에 드디어 DC형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자마자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집니다. 계속 주가 내려가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거에서 막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내가 여윳돈 갖고 하는 거하고 퇴직연금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막 폭락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복구했다 했더니 어저께 또 다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뭐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저 DC형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퇴직연금은 투자 수익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또 있죠. 삼층보장제도 개인연금 볼게요. 개인연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 계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시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뭐 플러스가 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소소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보면 국민연금 그렇고 퇴직연금 그렇고 개인연금 그렇고 향후에 얼마를 받을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P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재정 안정에 대한 거 마음의 평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느 거 하나라도요 사실 가입하는 그 순간에 뭔가 정해져 있다면 그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LP님도 지금 고객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내년이 됐든 10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오거나 나간다고 하면은 너무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액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자꾸 느끼시는 거는 가입할 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본다면 저 세 가지는 그와 흡사하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4층 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하고요 언제부터 받을 건지 나이가 정해진다면 그러면은 예시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다만 저 세 가지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 세 가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택연금은 뭡니까? 그냥 신청과 그 다음에 그 가격과 이게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반영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베이스를 깔고 간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본다면 만약에 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LP님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택연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적게 내는 쪽을 저는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 가지는 그냥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가입할 때 확실한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주택연금을 선택한다라는 쪽이 제가 가져가는 성향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특징적인 거를 정리했다면 세금적인 걸 한번 볼게요. 세금적인 거. 국민연금은 납입을 할 때 그 납입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든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든 어떡합니까? 소득공제 받잖아요. 소득공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뭘 냅니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종합과세가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말정산으로 끝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면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2연 퇴직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IRP에 넣는다면 퇴직소득세는 일단 2연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내가 지금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 또는 50%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세금을 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말 정산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래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금액이 이제 1,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3.3에서 5.5%에 대한 저율과세가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보다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택연금은요 대출이잖아요. 과거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영목이지론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어느 날인가 이제 순화가 돼서 주택연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금이에요 아니에요? 연금은 아니거든요.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영목이지가 되다 보니까 이 소득세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목이지 그 주택연금은 소득세는 안 내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보료입니다. 나중에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 한번 보시면 법인 만들어서 그냥 놀고 있는 법인인데 그냥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건보료 때문에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은퇴 이후에 봤더니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에 연동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에서 법상에서는 부과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법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이 있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보면은 건보료에 대한 부과 대상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건보료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세금은 어쨌든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 건데 건보료는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다가 거기다가 조금만 소득도 발생해도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내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건보료에 대한 것도 계속 인상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얹어지게 되면은 저는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국민연금 받아서요 건보료 내면 끝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 생각 들거든요.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건보료 내면 끝나니까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반면에 주택연금은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네 가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그 다음에 주택연금 요 네 가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LP님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겠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고객께 한번 여쭤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성향이 나타날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기서도 저는 주택연금을 선택하겠다. 왜냐면 가입할 때 확실하잖아요. 뭔가 변화가 없이 그냥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세금하고도 연동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건보료 부과 대상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저 네 가지를 다 조합해서 가져가야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 밑에 깔려있는 주택연금은 저는 그냥 베이스 캠프 정도 마지노선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주택연금이 가져가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겁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신청할 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떨어져도 그 금액이고 아쉽지만 올라가도 그 금액은 나온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받다가 다 집값만큼 못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남은 거 주잖아요? 더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정산 안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예, 장점. 근데 이거를 그대로 금융 상품으로 끌고 온 게 뭡니까? 영목이지 종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택연금에 대한 컨셉을 그대로 금융상품으로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을 영목이지 보험으로 끌고 와서요, 사망보험금에다가 담보를 해가지고 연금처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보험료가 많아요? 아니면 해약 환급금이 많아요? 보험금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금이 대체적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급일 정해서 주겠습니다 라고 컨셉을 잡아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받다가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남는 건 줄 거고, 더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정상 개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조금만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사실상 이게 타사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7년의 약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파존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 뭐 삼성이든 한화든 뭐 그다음에 교보등 간에 비슷한 상품들이 있다 보니 갖다 놓고 딱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품을 비교할 게 없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의대로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사망보장금 예를 1억을 깔고 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을 이대로 해서 영목이지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해서 사망보장 1억 보장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목이지를 신청해서 받아가다가 혹시라도 더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1억을 보험금을 가져가는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1억 5천 2억 됐습니다. 정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다 못 받고 한 5천만 원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하겠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색깔이 이게 안 보이는군요. 저는 영목이지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LP님 생각해보면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내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고객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험은 가끔 저는 우스갯소리로 보험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권유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확신 없이 얘기하는 건 사기를 치는 건데, LP님 제발 사기 치지 말고요, 사기를 북돋아 주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넌 뭐니? 라는 표정은 제발 좀 오늘 월드컵 이겨야 됩니다. 영목이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이거 5가지 요건을 다 맞추면 되는데,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종신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10년형이나 20년형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일시납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 가입하다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입 설계에서 혹시 몰라서요, 한번
제가 뽑아가지고 예시표 보여드릴게요. 1억짜리를 가입하시는데 20년 하면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26만 원 정도. 예전에는 비싸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하도 물가도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 26만 원이면 소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억짜리 가입했을 때 26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라스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입석에서 뽑아도 다 나오고요. 근데 보게 되면 영목이제 특약 저거 체크하시면은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형으로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60세부터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 지급률 나오죠? 저기 확정돼서 나옵니다. 이거 변화를 주잖아요. 지급 개시 65세로 하잖아요. 그럼 저것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급률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만큼 주는 금액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연액처럼 나오는 게 연금은 아니에요. 연금처럼 주는 금액이 201만 9천 원이다. 저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 금액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가만히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인 거고요. 남아있는 보험 금액에서 남아있는 거는 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들이 차감된 금액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는 저거를 종신도로 받아갈 거라는 컨셉으로 가져가신다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이 얼마 남아있고 이자가 얼마 남아있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오래오래 정말 뭐 100세가 됐든 150세가 됐든 뭐 흔히 그냥 뭐 칠할 때까지 오래 사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받다가 69세에 사망합니다. 그러면 1억 원에서 차감하고요. 원금하고 이자 차감하고 요거 남았잖아요. 7,700만 원. 저거는 드려요. 예, 저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는다. 세금 자유롭잖아요. 건보료 자유롭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냐. 저에 대한 생각이에요. 강요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만 듣다 보면 아마 동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리플 레벨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총 납입된 보험료 대비 내가 받게 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0세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10년 납을 볼게요. 그러면 총 납입 대비 한 9,70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한 161% 정도 됩니다. 반면에 영목이지를 100세까지 받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0년 납 최직령으로 해가지고 받게 되면 228%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금보다 영목이지가 납입보험료 대비 받게 되는 그 보증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지점에 혹시 돌아가시거든 돌아간다는 게 사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복귀라고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귀적 하시거든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목이지 장점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예시한다면 이거 다 자료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승인받아서 올려놓은 거니까 라스에서 ERP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출 형태다 보니까 이자 소득세는 조금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라든가 상징세법상 지급명세서가 간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나가거나 배당이 나가거나 할 때는요 국세청에다가 지급명세서라는 걸 지급조서라는 걸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자 지급될 때, 배당 나갈 때,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약할 때, 사망할 때, 연금 개시될 때, 그리고 중도 인출 받을 때, 계약자 변경될 때란 말이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약관 대출 같은 건 없어요. 이거는 대출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조서가 안 갑니다. 지급조서가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이자가 받을 때마다 은행에다 맡겨놓을 때 은행에서 이자가 따박따박 할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국세청에는 나에 대한 자료가 따박따박 쌓인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세무조사라는 형태로 빵 터질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LP님의 그 변화는 저는 요즘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배우자가 아니면 부모님이 야 오늘 월급 얼마 받았네? 라고 알면은 기분 좋으시죠? 좋으시구나. 저는 저 이제 그 와이프가 얼마 받았네? 라고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급조서라는 게 국세청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배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다. 그래서 더불어 최근에 나온 상품은 그 영목의지가 갖고 가고 있는 거에다가 이걸 추가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뭐 암,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증 만약에 이렇게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된다. 2배가. 1억짜리가 2억이 되게 되고요. 영목의지 받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그 금액이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기 신청 가능하다. 조기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자료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해약 환급금이요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입하자마자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20년 납이면 20년이 지나야 환급금이 한 50% 정도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가입하자마자 아까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이라든가 진단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서요 일반 표준형으로 바뀌면서 해약환급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리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냥 암 안 걸리고 20년 했을 때 50몇 %가 처음부터 쌓여가지고 쭉 가니까 내가 낸 돈을 넘어가지고 사망보험금보다도 더 많이 되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이걸 장점으로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여튼 영목의지의 장점을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받지 않습니까? 받다가 남으면 줄 거고 더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득세하고는 좀 무관하게 되고 지급명세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보료에도 영향이 없고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기보험은 걱정스럽죠. 지금 이것만 한 20% 했는데 앞으로 20% 할 거냐? 아니죠. 월드컵 봐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경영정기보험은 앞으로 7년 약속이 좀 불편해질 걸 대비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법인 상담은요 경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경정으로. 이 상품 처음 나온 건 사업보장이 컨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잘못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법인을 생각해보면 불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두고요. 피보험자를 그 대표로 하는 사업보장을 중심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상 정부 송금에 산입시켜줄게, 즉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줄여줄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망하십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인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때 입금 산입이 될 거예요. 근데 법인에서 돈이 생겼다 그러면 법인을 놓고 봤을 때 전문 경영이 영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법인은 살아갑니다. 또 그 대표이사의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법인의 주식을 그쪽에다가 사고 팔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사람이 그렇게 또 쉽게 죽지는 않더라고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환급금은 계속 쌓여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입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커리어도 있으신 LP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타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떤 쉿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꾸 환급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 갖고 스킬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을 갖고요
왜 그러면 법인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경영정기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인의 사장님이 가입하면서 사업보장 가능하지요. 적립금 쌓여있으니까 퇴직금으로 활용 가능하겠지요. 혹시 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환급금을 대출받아서 유동성 확보 가능하겠지요. 납입하는 보험료 비용으로 인정받으니까 법인세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주식가치 평가할 때 비용 처리되니까 순이익 떨어지고 순자산 빠지면서 주식가치 좀 줄어들게 되면은 승계하는데 도움 많이 되겠지요.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LP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 8가지 정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밑에 딱 건너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네, 9가지가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점에 돌아가시거든 한 가지씩만 더 적어보세요. 왜 법인에서 보험, 보장성 아니면은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LP님이 한 가지만 더 여기다 추가하신다면 어떤 대표님을 만나더라도 자신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FTP 받으셨잖아요. 업킹 가기 전에 지점에서 뭐 하셨어요? 종신보험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을까요? 예. 근데 법인 사장님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LP님 스스로가 한 가지만 찾는다면 그러면 어떤 대표님을 만나더라도 정말 입에 개고픔 품어지면서 눈에서 막 불빛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임팩트 있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에